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이 소비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크록스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재고자산이 왜 소비재 기업에서 중요하며 생산 활동에서부터 판매 활동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크록스 2분기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출은 9억 6,400만 달러로 21년 대비해서 50.5%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헤이두두와 믹스된 실적이며 크록스 브랜드만 떼어놓고 본다면 예전보다 성장률이 둔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록스 브랜드의 분기 매출은 7억 3,200만 달러로 21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헤이두두의 2분기 브랜드 매출은 2억 3,200만 달러로 21년 대비 약 96% 증가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25.7%로 과거보다 하락했지만 준수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록스의 이익률이 좋은 건 영업활동의 상단에 위치한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이 타사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1.6%로 전년 동기 61.7%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헤이듀드의 매출 총이익률과 믹스된 영향도 있고 항공화물과 환율에 따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고자산은 21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2억 1,300만 달러 수준에서 22년 6월 30일 현재 5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 헤이듀드 재고 믹스와 크록스의 운송 지연에 기인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재 기업에 투자할 때 재고 자산의 변동 추이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재고 자산은 생산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기업의 이익이 달라질 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재고 자산이 왜 중요한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때 비로소 매출 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매출 원가도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해야만 매출 원가도 그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 활동입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로 비축해 놓는 거죠. 이걸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둘째는 판매 활동입니다. 비축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이죠. 이때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즉, 제품을 생산해 재고로 쌓아 놓았다가 판매된 재고분에 대해서만 매출 원가로 기록하는 거죠. 이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금액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합과 같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 왼쪽은 판매 가능한 재고가 되고 오른쪽은 판매가 된 재고와 기말까지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가 되겠죠. 그런데 매출 원가를 구할 때 판매가 될 때마다 그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다수 기업들은 매출 부서에서 팔릴 때 매출액과 수량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언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가? 기말에 단 한 번 계산합니다. 기말에 쌓여있는 재고의 수를 계산해서 이들의 원가를 산정해 기말 재고액을 우선 결정합니다. 이 이후 위의 식을 역산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거죠. 즉, 기말 재고가 급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출 원가가 그만큼 감소합니다. 이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이 재고자산이 급증하면 영업이익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생산활동의 핵심은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고자산이 증가하는데 매출 원가가 오히려 올라갔다.
그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크록스 2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21년 12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판매가 잘 되거나 판매가 안 되는 경우죠. 재고자산의 증가로 생산한 물건이 판매가 안 되니 현금 흐름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작년 12월 2억 4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영업활동 후 현금 흐름이 8,400만 달러로 급격히 떨어졌죠. 현금 흐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재고자산의 증가였습니다. 회사는 작년에 특히 미주 지역에서 재고가 예외적으로 희박했던 거고, 헤이듀드의 재고를 제외하면 크록스 재고는 약 60%인 1억 2,500만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고자산 증가의 약 30%는 운송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고는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무제표라면 이 재고자산이 이렇게 상승하면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헤이듀드와 믹스된 매출 총이익률을 제외하고도 재고자산 증가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외로 부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운송 지연은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돼 왔던 이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엔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원인은 크로그 판매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죠. 살 사람은 다 신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2분기에는 홀세일, 도매 판매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크록스가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DTC 비중과 홀세일 비중을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DTC 소비자 직접 판매는 홀세일 대비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 부담을 지는 대신에 중간 판매상이 없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브랜드 파워와 경쟁이 심하다면 DTC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재고가 쌓일 테니까요. 따라서 대량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도매상에게 마진을 적게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발 회사가 DTC 비중이 늘어나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이키죠. 나이키는 자신의 브랜드 파워가 공고히 다져졌을 때 아마존에서 물건을 빼기 시작했고 도매상과의 거래도 대폭 정리했습니다. 이는 나이키의 마진율 개선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존에서 파는 나이키는 이제 다 짭이 된 거죠. 도매상에서도 구하기 어려우니 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사야 하는 아이템이 된 겁니다. 짝퉁에 대한 선별도 가능해졌고 마진율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도 가능해졌습니다. DTC 거래를 통해 새로운 플라이휠이 생겨난 거죠. 하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키는 자신의 브랜드 파워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고 부담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정책이지, 이 브랜드 파워가 없는 신발 회사가 도매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가는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기도 전에 재고 부담으로 경영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크록스에서 왜 DTC 소비자 직접 판매를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DTC 판매가 강화된다면 도매상과의 협상에서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고 굳이 나쁜 조건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2분기 실적에서 재고자산이 증가했는데 홀세일 판매도 증가했다. 앞으로 판매 활동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크록스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동남아 시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성숙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북미 시장 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아시아 시장은 크록스에게 엄청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다면 새로운 판매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록스의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 기지와 판매 거점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지역적 불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의 주요 판매처는 북미 시장이니 생산한 제품을 북미 시장으로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죠.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의 약 30%는 운송에 의한 것이고 생산 후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4회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운송 중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전 정도 개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 개척에 성공한다면 생산한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했다가 바로 아시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매출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면 운송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율을 끌어올려 회사의 현금 흐름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회사는 아시아 지역을 장기적으로 매출의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국에서 크록스 브랜드 매출을 5% 미만에서 10% 이하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판매 채널 확대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홀세일 판매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텐데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바나 상거래 사이트에 가면 크록스 정품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중국 시장은 짭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합니다. 한국보다 더 심하죠. 이 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상 유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크로그 제품 외에도 제품 하나하나에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거나 정품에 대한 특별한 지비치를 제공하거나 짝퉁보다 신속하게 소비자 선호도를 이끌어 감으로써 짝퉁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샌달 매출을 4배 이상 증가시켜 12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에서 폼 크로그는 크록스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특하고 획기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현재도 크록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인당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크록스에 대한 선호가 있으니 이제 다른 걸 팔아야겠죠. 이 다음 타자는 샌달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헤이듀드 인수 자체는 회사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자체도 헤이듀드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감안했을 때 크게 비싸게 인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수회사가 비인수회사를 인수할 때 더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인수회사가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성장할 룸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를 찾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록스의 경우에는 헤이듀드와 합쳐지면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록스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록스 자신의 노하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헤이듀드를 자신의 회사로 잘 녹여내는가, 이게 관건일 겁니다. 회사에서는 재고자산과 마진율 부분에서 헤이듀드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나빠졌지만 내년에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이나 실행 능력을 봤을 때 과거의 크록스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26년까지 연간 매출이 6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약 1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1년 매출이 23억 달러였으니 26년까지 5년 동안 매출이 25% 매년 성장할 수 있다면 26년에는 70억 달러를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록스 자체의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 사실 매출이 꺾이지 않고 매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도 아니라고 봅니다. 60억 달러 매출을 유지하면서 순이익률 20%를 가져갈 수 있다면 연간 예상 순이익이 12억 달러 수준이 될 거고, PER로 멀티플 10배 정도 준다면 시총이 120억 달러, 20배를 준다면 240억 달러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총이 44억 달러니 크록스의 장기 성장을 예측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잘 팔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겠죠. 샌들이나 슬리퍼는 필연적으로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